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리협력팀장 정진호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비확산 조약 콜로키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NPT 조약 발효 50주년을 기념하고 또 오는 5월 미국 뉴욕에서 오는 8월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차세대 리더이신 학생 여러분들과 NPT 관련 주요 현안들을 공유하고 또 관련 내용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콜로키움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콜로키움은 총 3차례로 개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5월 7일 금요일은 저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제해관보호교육훈련센터의 한필수 교수님께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이해와 핵비확산, 핵안보 체제 개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총 3번의 콜로키움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콜로키움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경희대학교 허균영 교수님, 서울대학교 심형진 교수님, 조선대학교 정운관 교수님, 한양대학교 홍석희 교수님, 울산과학기술원의 민병주 교수님, 한국과학기술원의 조규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이윤정 연구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에 앞서 지금 접속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강연이 끝나고 Q&A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3차례 콜로키움을 다 수강하신 여러분들께 수료증을 발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차 지금 접속하신 명을 학교명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필수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NPT의 개요에 대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핵비확산 조약이라고 우리가 많이 NPT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긴 조약을 줄여서 우리가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해가지고 NPT로 많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무기의 기원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1945년에 8월에 각각 리틀보이라고 팻맨이라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8월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사망자를 포함한 사상자가 각각 17만 명, 그다음에 나가사키에는 10만 명. 굉장히 좀 참혹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폭탄 투하 이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입니다. 버섯구름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히로시마의 그림인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폭탄 투하 전의 히로시마의 풍경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폭탄 투하 후에 이제 정말 문자 그대로 잿더미로 변해버린 히로시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1949년, 현재 러시아죠. 그다음에 영국이 1952년, 프랑스가 1960년, 중국이 1964년 앞다투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전 세계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정말 많이 늘어나겠다. 20개 이상 늘어나겠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핵전쟁의 위협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국가들 사이에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이제 핵무기 개발을 막고자 이에 관련된 조약을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핵비확산 조약인 NPT가 1968년에 이제 서명에 들어가서 1970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처음에는 이제 25년 기한으로 처음에 발효가 됐었는데 1995년에
이제 평가 회의 때 이 조약을 무기한으로 연장을 하게 이제 회원국 간에 합의가 돼서 현재 NPT는 이제 종료 기한이 없는 무기한 연장이 된 조약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T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제 핵무기 보유국을 당시 1968년 당시 핵 보유국인 5국가로 동결시켜서 이제 핵전쟁 발발을 억제하고 이제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유도하자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PT에서 주요 논의하는 커뮤니티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 주요 축 필라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크게 핵 비확산, 핵 군축,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현재 191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NPT 당사국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제 NPT에 가입을 하지 않고 핵 개발을 한 3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 3나라는 NPT 당사국이 아니면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국가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NPT에 가입을 했지만 2003년에 탈퇴 선언을 한, 그래서 NPT를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NPT 발효가 아까 19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발효 이후에 5년마다 이 조약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차례의 평가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지금 원래 작년에 2020년에 제10차 평가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1년 연기가 돼서 올해 2021년 8월 미국 뉴욕에서 약 한 달 동안 이제 NPT 평가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NPT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는 그 NPT의 목적으로 흔히 이제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이라는 개념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뭐 소량화, 경량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인데,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핵실험을 금지한다거나 이제 핵분열 물질 생산을 금지한다거나 이제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흔히 CTBT나 FMCT 같은 것들이 이 수직적 핵 확산에 관련되어 있는 조약들이고, 그다음에 수평적 비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이낙의 주요 업무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그다음에 수출 통제, 물리적 방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보시면 피지컬 프로텍션이 보통 물리적 방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과거의 전통적인 물리적 방어 개념에다가 최근에 또 사이버 보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러한 개념들을 크게 포괄을 시켜서 핵안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또 이 핵비확산 관련된 업무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필수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이해와 핵비확산, 핵안보 체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카이낙 인사의 한필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필수 교수님께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고준희 폐기물 연구부장, 첨단 방사선 연구소장, 기반응용연구본부장, 원자력 산업기술개발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을 하시고 2011년부터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방사선, 수송, 폐기물 안전국장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력 공급국 그룹의 동위원소분리 실무위 의장을 맡기도 하셨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저희 원자력통제기술원 국제교육훈련센터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필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어떤 온라인 강의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코로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반갑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접촉하고 싶었던 그런 희망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하여튼 좋은 기회가 돼서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 화면 좀 한번 조금 띄워주세요. IAEA의 이해와 핵 비확산 핵 안보 체제 개요. 이 콜로키움 주제가 NPT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계획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에 정진하면서 이렇게 조금 부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접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이런 기회에 내가 관심 있어 할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여러분의 어떤 적극적인 이런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보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IAEA의 헌장에 근거한 obligation 그리고 인터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그 어떤 법적인 구속력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IAEA의 그 safeguard overview, 그다음에 safety function, security function 이런 순서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atutory obligation입니다. IAEA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유엔의 산하 기관이면서 예산과 그러니까 인사권이 독립된 기관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AEA도 원자력 분야의 그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해서 그 유엔 산하 기관으로 운영이 되면서 매년 UN General Assembly 총회에다가 애뉴얼 리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안보리에 그 내용을 보고해서 후속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예 현재 현황을 보면은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한 2,300명 직원이 100개 국가에서 직원으로 이제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 뭐 행정 분야도 있고 기술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직원들이 참여해서 IAEA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자력 분야의 어떤 특이성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서는 조금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IAEA 직원 채용할 때 젠더 이퀄리티 폴리시가 있어가지고 여성들한테 일부 우대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여성 어떤 그 인력을 조금 더 채용을 조금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IAEA 조직의 세 가지 축, 우선 Atoms for Peace 해가지고 이제 평화적 이용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치로 이제 IAEA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세 가지 축이 이제 하나는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가 있고 오늘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베리피케이션 그래서 NPT와 관련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 축에 IAEA 보면은 여기 이제 저 밑에 보면은 뉴클리어 에너지 디파트먼트 우리말로 하면 한 본부 규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뉴클리어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 있죠. 뉴클리어 세이프티. 그리고 최근에는 뉴클리어 세이프티 플러스 뉴클리어 시큐리티가 이 본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그다음에 테크니컬 코퍼레이션,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세이프가드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일부 소개를 드리고 제가 근무했던 뉴클리어 세이프티 앤 시큐리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헌장에 근거한 그 statutory obligation, safeguard 관련된 겁니다. 아예 헌장 아티클 3.8.5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역할로서 regarding 가운데 이제 박스입니다. regarding measures against non-compliance with safeguard agreement, safeguard agreement와 관련돼서 그 어떤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obligation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to apply safeguard to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arrangement. 그러니까 이제 양국 간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 그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IAEA가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당연히 왼쪽에 보면 to ensure that agency assistance only offered for peaceful purpose 해서 평화적 이용 쪽에만 이제 적용되도록 하는 이런 전제하에 세이프가드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IAEA가 취하도록 그렇게 그 헌장에서 그 오블리게이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이프티 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아티클 3.8.6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 세이프티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IAEA 역할로서 to establish or adopt 세이프티 스탠다드 하는 큰 미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스탠다드 디벨롭한 것에서 또 나아가서 오른쪽에 보면 to provide for the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적용 쪽에도 IAEA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행사 활동을 통해서 이 적용을 확산하는 역할까지도 IAEA가 다 담당하도록 그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로 한번 이제 가보면은 세이프가드 본부에 이제 보면은 디비전이 6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디비전해서 오퍼레이션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여기에 아마 원자력 전공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기에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IAEA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이 오른쪽에 있는 오퍼레이션 A, B, C 쪽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밖에 이제 다른 디비전 보면은 컨셉트 앤 플래닝 하는 게 있고,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계속 축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계측기 관련 분석 관련 하는 테크니컬 앤 사이언티픽 서비스 하는 디비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세이프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이프티 앤 세큐리티. 여기에는 이제 그 디비전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뉴클리어 인스탈레이션 세이프티 맨 왼쪽에 있죠. 여기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 관련된 세이프티 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맡았던 국입니다. 레디에이션 세이프티, 웨이스트 관련된 세이프티.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 제가 있을 때에는 오피스 오브 뉴클리어 세큐리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비전보다는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2001년 그 9.11 사고 이후에 세큐리티 문제가 점점 이제 막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IAEA에서도 제가 떠나온 이후 한 2017년 정도부터 시큐리티 파트가 디비전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은 제가 근무했던 디비전의 직원이 한 시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80명에서 한 100명 사이의 규모의 직원이 근무했었는데, 디비전 오브 뉴클리어 세큐리티는 이 제가 맡았던 그 국에 비해서 섹션이 3개 있는데 여기는 섹션이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큐리티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거에 대한 조직도 점점 커지고, 우리가 카이낙
보면은 카이낙이 지금 이제 누클리어 시큐리티 관련되는 것도 하고 세이프가드도 하고 그다음에 수출 통제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시큐리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기능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시큐리티 관련돼서 사이버 시큐리티 점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드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그다음에 인사이더 스레트 내부 어떤 침입자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대비해야 된다 해서 그 내용들이 점점 부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세이프티에도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겠지만 누클리어 시큐리티 쪽에도 원자력 백그라운드 가진 젊은 인재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카이낙도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성장 가능성이 많은 조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국제회의 막 주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아예 근무하기 전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예 근무하면서 그때 법 담당하는 부서의 변호사한테 제가 자료를 얻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원자력계에 근무하면서 여러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저 참고 자료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국제 회의에 참여를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참여하게 되면 한없이 많이 듣는 내용이 이게 legally binded 됐냐, legally non binded 됐냐 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그 국제 협약 관계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legally binding 된 그 legal instrument 보면은 우리가 이제 treaty, convention, agreement, protocol, charters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legally non-binding 된 거는 declaration, MOU, exchange of notes, 그다음에 code of conduct. 그래서 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리티합니다. 트리티하면 우리가 보통 조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통칭으로 트리티가 이용이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 defines a treaty 하고 이제 그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s. 그래서 in written form 문서로 작성이 되고 그리고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국제법에 이렇게 적용받아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그 ratification 그 국회 그 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조약에 참여하면서 국가적으로 이 조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하는 어떤 조금 더 그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는 그 ratification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 양국 간 협의, 다자 간 협의, bilateral 그다음에 multilateral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바인딩 인스트루먼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티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런 컬러큐움을 하게 된 계기도 NPT 50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아주 그 트리티에 아주 대표적으로 원자력 쪽에서는 NPT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legally binded 된 그 인스트루먼트로 컨벤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A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에 이제 내가 4개를 예시해 놨습니다. CNS, Convention for Nuclear Safety. 그래서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관련된 세이프티를 다루는 컨벤션입니다. 그리고 Joint Convention 하는 것은 Waste Management 관련
된 내용을 다루는 컨벤션이고, 그다음에 뉴클리어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이 CPPNM이 있습니다. Convention for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해서 CPPNM.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약자 CPPNM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사고 관련해서 Early Notification and Assistance Convention이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다른 그 multilateral treaty로 보면은 agreement, 우리가 agreement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 지역 협력을 얘기를 할 때 TC bilateral treaties 해서 technical cooperation 할 때 여러 가지 agreement를 맺고 그에 따라서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토콜 하면은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 우리들은 additional protocol 해가지고 조금 더 익숙하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대개 프로토콜 하면은 첫 번째 treaties amending previous treaties, 기존에 맺어진 조약을 이제 수정, 개정한 새로운 트리티를 칭할 때 프로토콜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previous treaty에 여러 적응해서의 보완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보완 사항을 포함을 해서 새로 어떤 약정을 맺는 그런 것으로 표현할 때 프로토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additional protocol은 이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토콜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Charter, Statute and Constitution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표현인데 UN에서는 헌장을 Charter라고 얘기하고 IAEA에서는 Statute, WHO에서는 Constitu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 논문 쓸 때 영어에서의 한 가지 멋이라 그래야 되나 특징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표현을 쓸 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we carried out the experiments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표현을 할 때는 we performed, we conducted, 그다음에 the plan was implemente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유형의 표현을 단어를 변화를 줘가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구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새로운 표현을 도입한 것도 그와 유사한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포멀 프로세스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래터럴 트리티가 이제 구체화돼서 그 발효되기까지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국제 회의에 이제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국제 회의에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100명, 한 50명 이렇게 참여한 국제 회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나라 대표가 요즘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하고 국제 기구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통제하는 뭔가 그 어떤 조약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제안이 됩니다. 그러면은 A라는 나라가 그 제안을 하면 B, C, D라는 나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동의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준비해 봅시다. 하고 이제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입장에서 그럼 모든 회원국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안한 A국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드래프트 텍스트 한번 준비해 줄 수 있겠소? 하고 이제 의장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가 그럼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장 입장에서는 한 나라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B, C, D 나라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 드래프트 텍스트 준비하는데 이거 조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대여섯 개, 어떤 게는 한 10개국이 참여해서 드래프트 텍스트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텍스트가 마련되면은 사무국에다가 그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의장의 이제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를 준비한 그 몇몇 국은 이제 사무국에다가 그 텍스트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무국은 그 텍스트를 접수해서 회원국들한테 이제 서큘레이션 시킵니다. 전번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이러한 드래프트 텍스트가 접수됐는데 각국에서는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서큘레이션 시킵니다. 그럼 이제 서큘레이션 된 거에 대해서 각국에서는 이제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되고, 그 제출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음 회의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adoption of the text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텍스트가 어떤 포멀 어떤 도큐먼트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뒤에서 등장하게 될 인포메이션 서큘러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공식 문서화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option of the text가 맞춰지면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의결이 이제 됐고 이런 텍스트가 준비됐으니까 회원국들은 이 텍스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제 같이 합류할 건지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각 나라들이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공식적인 그 나라의 참여는 그 밑에 있는 ratification or access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국회 차원에서 비준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그 트리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조약 같은 데에는 그 회의에 참여한 100개국 중에 어떤 조약은 반, 어떤 조약은 3분의 2 회원국이 참여했을 경우에 발효하게 됩니다 하는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그 발효할 때까지 회원국을 독려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게 이제 포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회의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최종 결과가 어떤 조약이나 협약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익히시면서 그와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Non-binding instrument 보면은 declaration, MOU, Code of Conduct가 있습니다. Declaration 하는 것은 우리 기후 협약 관련해서 1992년에 리오에서 Declaration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조약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Declaration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기후 협약 차원으로 이제 발전해서 최근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내려졌고, 그 파리 기후 협약 주재했던 분이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이십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반 사무총장님 사인하신다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흐뭇하게 지켜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Code of Conduct,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주제에 대한 행위의 어떤 지침, 뭐 이렇게 한글로 이제 직역하면 되는데, 세이프티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수준, 그러니까 급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이행돼야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코드 오브 컨덕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non binding instrument의 adoption 보면은 앞에서 제가 국제 회의 진행의 어떤 그 과정에서 채택되는 binding instrument의 그 어떤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non binding instrument 같은 경우에는 signature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그 어떤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국가적인 의사 표명도 필요 없고, no entry into force process, 발효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non-binding instrument로 해서 MOU 같은 거, 우리가 그 카이낙도 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뭐 각 대학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MOU 체결한 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얘가 non-binding instrument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EA의 Code of Conduct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igh Radioactive Source 관련된 세이프티하고 세큐리티를 관장을 하는 Code of Conduct가 있고, 그다음에 Safety of Research Reactor 관련된 Code of Conduc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정도면은 제가 오늘 기대하는 그런 정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내용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오브 컨덕트가 이제 논 바인딩 인스트루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논 바인딩 인스트루먼트 중에 이건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그 어떤 political commitment라는 내용을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구속력을 강하지는 않지만 갖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런 그 어떤 그 방안이 강구돼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인스트루먼트 지나서 이제 오버뷰 오브 IA 세이프가드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45년에 이제 2차 대전의 종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핵무기 관련해서는 혼란기가 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개발한 미국 물론 그렇지만 이제 각국이 미국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해서 이제 러시아도 참여하고 영국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1949년인가 러시아에서 그 핵폭탄 개발에 이제 성공한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이거 그 논 프롤리퍼레이션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뭔가 조금 필요한데 체제는 갖춰져 있지는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어떤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논 프롤리퍼레이션에서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프로젝트나 서플라이 어그리먼트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NPT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그 제기됐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이 이제 최초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운영이 되게 된 게 이제 러시아에서 그 아마 그 1900 그게 한 54년, 53년인가 저기 최초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이 됐죠. 그리고 나서 54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56년, 57년 뭐 이때쯤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새로 건설이 돼서 상업적인 그 운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대개 원자력 시설 하면은 주로 이제 그 리서치 리액터에 집중이 됐고 리서치 리액터에서 세이프가드 쪽에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NPT 이전의 그 어떤 논 프롤리퍼레이션 쪽으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 NPT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스페시픽 어그리먼트 형태로 해서 개별 어떤 어그리먼트로 그 어떤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상태로 해서 그 NPT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UN 산하 그 예를 들어 디스아머먼트 커미티에서 이거 NPT에 대해서 좀 체제를 갖춰서 그 논 프롤리퍼레이션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뭔가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의견이 제시되고 그 회의에서 이제 아일랜드 대표가 어떤 그 제안서를 하나 제출합니다. NPT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런 어떤 국제 조약을 새로 그 디벨롭해서 발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의장은 그러면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모든 회원국의 어떤 동의가 있다고 하면은 아일랜드 대표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초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또 다른 볼런티어가 있습니까? 해서 이제 그때 한 10여 개 가까운 나라들이
이제 초안 작성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안에 대해서 그 18개 나라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그 가다듬어 가지고 드래프트 텍스트가 1968년도에 이제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가 마련이 되면은 이제 각 나라들의 오픈 for signature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발효 과정을 거치는 enter into force가 1970년 3월 5일에 이제 발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NPT 보면은 거기 이제 프리페이스하고 11개 아티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분야에 대해서, 첫째 non-proliferation 맨 밑에 있죠. 그다음에 disarmament, 그다음에 right to peaceful use of nuclear technology,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커버하는 11개 아티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아티클 중에 중요한 몇 개 아티클에 대해서, 당연합니다.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웨펀 스테이트는 이러한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 기술 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떤 물자나 무슨 뭐 어떤 설계 자료에 대한 어떤 그 외국의 그 이전 판매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논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그 전용 쪽으로 이제 그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논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어떤 그 IAEA의 사찰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게 아티클 3.1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4에 가면은 모든 나라는 당연히 평화정 이용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는 자유스럽게 활용하도록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NPT 그 앞에 있는 11개 아티클 중에 몇 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NPT가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그 자체 가지고 NPT를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행을 위해서는 IAEA의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NPT가 발효된 이후에 그 IAEA 내에서 그 세이프가드 커미티에서 이제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거에 대한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행위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IAEA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IAEA 이사회에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이행 방안을 기술한 내용이 그 공식 문서로 채택이 됩니다. 결국은 그 공식 문서가 앞에서 얘기했던 Information Circular 해서 153, 이거 NPT, 그다음에 Comprehensive Safeguard Agreement 관련돼서 아주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IMSOC 153, 여러분들 아마 그 접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접하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Comprehensive Safeguard Agreement는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NPT의 이행을 위한 IAEA의 역할을 규정한 그런 내용을 담은 어그리먼트다 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는 Safeguard Agreement가 있고, 거기에 보조 약정 Subsidiary Agreement, General Part가 있고, 그다음에 Facility 관련된 List of Facility Attach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자발적으로 자국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설계, 도면, 설계,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을 그 Agreement, 그 Comprehensive Safety Agreement 체결할 때 이제 첨부 자료로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feguard Objective 보면은 밑에 있는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Detect any diversion of declared nuclear material. 그다음에 any undeclared production or processing을 디텍트하는 내용. 그다음에 detect any undeclared nuclear material or activity.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수행을 하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significant quantity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량을 가지고 핸들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양이 많아져서 significant quantity, 통상적으로 significant quantity 하면은 뭐 우리가 핵무기 하나 그 개발할 수 있는 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kg 정도 되나?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보다 이제 양이 많아서 한 20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afeguard approach 보면은 state declaration 해서 결국은 각 국가 차원에서 이제 IAEA 이제 자발적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AEA는 independent verification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뭐냐면 declaration 자체의 correctness하고 completeness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충족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최고 그 safeguard approach를 이행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자발적인 디클러레이션을 했는데 이 디클러레이션이 컴플리트하냐 하는 것을 IAEA는 그 확인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인스펙션 과정에서 의심 사항을 확인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이언티픽 어떤 그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봐서 그 나라에 이행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확인한다든가, 뭐 그 트레이드 과정에서 확인한다든가, 새틀라이트 이미지 가지고 추가로 확인한다든가, 뭐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non-declared information을 디텍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당연히 이런 과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한 루프홀이 확인이 되고 이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mprehensive Safeguard Agreement 하에서의 Safeguard Measure 보면은 이제 Nuclear Material 그 Accountancy 계량 관리합니다. 한 나라가 신고한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그 양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계량 관리 차원에 접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어떤 시설을 신고했는데 그 시설이 의도된 바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베리피케이션 액티비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장 측정하는 것도 있고 스와이프 샘플 확인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스와이프 샘플 가지고 굉장히 그 확증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라늄의 아이소톱 레이시오,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와이프 샘플을 가지고 IAEA가 그 샘플을 가지고 이제 그 비엔나로 돌아가서 그 아이소톱 그 레이시오를 측정을 해서 그 레이시오가 스탠다드에서 벗어난다, 99.3, 0.7을 벗어난다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명확한 에비던스가 되죠. 그래서 IAEA는 스와이프 샘플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뤄서 그 샘플링 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 그래서 이제 CSA 운영을 하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리미테이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리미테이션이 뭐냐? 결국 각국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correctness하고 completeness에 대해서 어떤 그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루폴이 발생을 하게 되고 lessons learned 이쪽으로 가면 이라크 같은 경우에 신고 안 한 그 어떤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2000년대 초인가에 그 이라크 핵시설 파괴하는 그 조치가 취해졌었죠. 그거는 뭐 그때 이제 뭐 미sil 가지고 이제 파괴를 해서 나중에 그거 복구하는데 IAEA가 참여해서 지원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핵 개발을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행위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고백을 하게 돼서 확인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DPRK 북한 같은 경우에 핵 개발을 그냥 하다가 조금 더 그 뭔가 발각이 되니까 NPT 탈퇴를 하면서 계속 그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한 그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해서 이제 그 모델 에디셔널 프로토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용했던 세이프가드 어그리먼트를 보완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발생했던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나갈 건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여기 보면 fills the gaps of information and access under CSA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additional 프로토콜 새로 도입해서 그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차원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IAEA한테 더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해서 보완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토콜 자체는 그 프로토콜이 인디펜던트하게 어떤 국제 협약이나 조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comprehensive safeguard agreement하고 additional protocol 자체가 한 개 패키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우리가 non-proliferation에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itional protocol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동안에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broader access to information, 그다음에 broader physical access.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을 사찰하는데 IAEA 사찰관 입장에서 저 멀리 있는 B나 C 시설에 약간의 의심 사항이 있다. 예전에는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액세스가 이제 배제됐었는데 IAEA에서는 그런 어떤 요청에 의해서 broader physical access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사전 통보를 줘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찰관들이 그 나라의 출입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멀티플 엔트리 비자를 이슈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펑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이프티 스탠다드 하면은 우리가 쉽게 원자력 법, 원자력 시행령, 시행고시, 규칙 뭐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이 있고 리콰이어먼트가 있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최상위, 그다음에 리콰이어먼트는 오블리게이션이나 리스폰시빌리티가 돼 있는, 그다음에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recommendations to support requirements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저도 IAEA 가기 전에 뭐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던 사항이지만 그 가서 확인한 게 결국 영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shall statement하고 should statement에 대한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 조문에서 shall statement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변수가 없이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should statement 돼 있으면은 이행은 하되 유사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서 이행을 해도 될 정도의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shall statement보다는 조금 약한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tructural safety standard 보면 제일 위에 safety fundamental이 있고, 그다음에 GSR과 SSR이 있습니다. General Safety Requirement, Specific Safety Require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GSR Part 3 Radiation Safety 관련되는 거 딱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우리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이 Radiation Safety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문제, 뭐 라돈 문제 생겨날 때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이프티 리ኳ이먼트 얘기할 때 제너럴 세이프티 리ኳ이먼트는 범용, 그다음에 스페시픽 세이프티 리ኳ이먼트는 구체적인 시설이나 그 어떤 행위에 부지 선정하는 문제 아니요 저기 어떤 시설 관련돼서 사이트 이밸루에이션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 관련되는 거 있고 그래서 GSR, SSR 그래서 여러분들이 IAEA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GSR 파트 3에 대해서 한번 꼭 접해 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AEA 세이프티 스탠다드의 역할은 컨시스턴시나 프로바이드 어슈런스나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트레이드에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SR 파트 3 이게 하도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통칭 Basic Safety Standard BSS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그 ICRP에서 퍼블리케이션을 발행합니다. 103 거기에 이제 기존의 피폭 평가를 할 때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existing exposure situation, 그 다음에 그 planned exposure situation, 그 다음에 emergency exposure situation 이 세 개로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고 레코멘데이션이 나와서 IAEA는 그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서 BSS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에 돌입해서 4년 후에 개정이 끝나고 파이널 버전이 2014년에 그 발간이 됐습니다. IAEA에서 레디에이션 프로텍션 관련해서 이제 어떤 다른 국제 그 어떤 그 커미티와의 역학 관계를 보면 ICRP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Radiation Protection 여기는 이제 프로텍션 필로소피나 프린시플 앤 리설트 유닛 이런 컨버전 팩터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운스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운스케어는 UN 산하의 사이언티픽 커미티입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 그 아토믹 레디에이션 관한 영향 여기서는 주로 롱텀 이펙트 보는 영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스케어 어프로치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IAEA에서 활용을 해서 IAEA에서 레디에이션 프로텍션 관련된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디벨롭하게 됩니다. 이 디벨롭하는 과정에 다른 국제 기구도 함께 참여해서 그 디벨롭하게 되는데 WHO나 ILO 그다음에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런 데서도 참여해서 나중에 IAEA에서 개발한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같이 공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큐리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큐리티의 시작은 CPP-N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그래서 초창기에 CPP-NM이 운영이 됐는데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2005년에 개정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개정의 주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누클리어 머티리얼에만 포커싱 됐었는데 이제 머티리얼뿐만이 아니라 누클리어 머티리얼을 다루는 퍼실리티도 포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국제 기구에서 진행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은 굉장히 슬로우 프로세스입니다. 개정 작업에 착수해서 2005년에 착수해서 최종 발효될 때까지 1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개정하면서 CPP-NM에서 4P Physical Protection Objective, 그다음에 12개 펀더멘탈 프린시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 규제기관의 역할, 디펜스 인 뎁스, 그다음에 그레이디드 어프로치,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이런 내용. 그래서 12개 항목에 대한 기본 프린시플 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시됐는데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인포메이션 서큘라. 이번엔 274번
그렇게 해서 그 어멘드먼트 내용을 포함한 그런 공식 문서가 이제 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인터내셔널 바인딩 인스트루먼트 시큐리티 관련된 걸로 해서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내용, 그다음에 UNSCR 1373 이거는 테러 관련된 그런 그 결의안 이런 것들이 그 누클리어 시큐리티 관련된 바인딩 인스트루먼트로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관련된 그 시큐리티 시리즈도 세이프티 스탠다드하고 유사한 형태로 하이어라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펀더멘탈, 레커멘데이션, 임플리멘팅 가이드, 그다음에 테크니컬 가이던스, 레퍼런스 머티리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최상위 원자력 법에 해당하는 시큐리티에서 시큐리티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 메인 오브젝티브를 보면은 아주 보편적이죠. Protect persons, property, society and environment. 어디서부터? From harmful consequences of nuclear security events. 누클리어 세이프티 오브젝티브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오브젝티브가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Security Recommendation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Information Circular 2 to 5 아주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누클리어 세이프티 시큐리티 시리즈 13으로 2011년에 이제 발간이 됐는데 거기에는 States Physical Protection Regime의 4가지 objectives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가지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 불법 탈취, unauthorized removal, 또 하나는 sabotage.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2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locate and recover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sabotage 경우에는 mitigate or minimize 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서 4개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커버하는 오브젝티브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코프를 보면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누클리어 머티리얼에 대한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 그래서 퍼실리티나 머티리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스토리지나 듀어링 트랜스포트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얘기된 대로 그 머티리얼 자체가 explosive device로 전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 9.11 이후에는 또 등장한 게 더티 범브 컨셉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이 레디오액티브 머티리얼을 지역 사회에 디스퍼싱 시킬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고건 인위적으로 됐건 간에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사보타지 내용은 앞에서 말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리퀘어먼트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unauthorized removal, sabotage 이후에 저는 트랜스포트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큐리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취약한 단계가 저는 트랜스포테이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unauthorized removal 또는 사보타지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히 운송 중에 이 문제에 대한 대비가 보다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내용들이 리퀘어먼트에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질문 받기 전에 이제 그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Instrument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요청하면은 이 자료를 릴리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AEA의 Statutory Obligation 내용에 대해서 커버를 했고,
그다음에 IA 세이프가드 내용, 그다음에 세이프티 펑션, 시큐리티 펑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 NPT와 연관된 IAEA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우리가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는 누클리어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우리 콜로키움의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첫 번째 콜로키움인 국제원자력기구 이해와 핵비확산 해관보 체제 개요를 마치고요. 다음 2차 콜로키움은 다음 주 금요일 5월 14일 10시에 국제 핵군축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저희가 국립외교원 전봉구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